이게 제가 20대 때 찍힌 사진이에요. 일부러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법무부가 주는 밥을 먹을 때 그때 이제 법정에 왔다 갔다 할 때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도지사 출마하니까 누가 갖다 줬어요. 네. 근데 감옥에 가 있는 주제에 표정이 되게 밝죠, 그죠? 저렇게 다니니까 그때 교도관이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그렇게 웃고 다니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이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 찍힌 사진들인데요. 다 미디어에 찍힌 사진들입니다. 저기는 등원 선수하러 올라갔다가 못하고 쫓겨났을 때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찍힌 사진이고, 이것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지금 없어져 버린 그 당시 집권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연설회장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찍힌 사진이고요. 통합진보당 시절에 소위 경선 부정파문 그게 생겨서 공동대표단 회의를 할 때 면목이 너무 없어가지고 눈 감고 있는데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어떤 기자분이 찍어준 사진이고요. 강연 장면, 오늘과 같은 이런 강연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얼굴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런 얼굴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 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살아야지, 나한테 없는 것, 내가 갖추기 어려운 것을 요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국회의원 뭐 사람들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장관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별것도 아닌데 잠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자기의 얼굴을 보세요. 그냥 아침 저녁 목욕탕에 들어가서 일부러 이쁜 얼굴 짓지 말고요. 평소에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다니는가, 가까운 데서 생활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 스마트폰으로 소리 안 나게 찍히도록 해가지고 나 모르게 아무데나 하루 종일 한 2, 3일 정도를 계속 찍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다 전송받아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종류의 얼굴이 나오면 괜찮은 삶이에요. 근데 아까 본 얼굴이 나오면 안 좋은 삶이거든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하지 마세요. 예, 보톡스를 하면 저 표정이 안 나와요. 우리 영장류는 다 표정이 있거든요. 원숭이, 오랑우탄, 보노보, 침팬지 다 표정이 있어요. 가장 풍부한 안면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피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교한 안면 인식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 패턴으로 딱 기억을 해요, 사람을.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다 똑같아요, 거의. 근데 뼈 위에 피부가 톤이 어떠냐, 살점이 1mm 있냐 2mm 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기냐 짧으냐, 뭐 옆으로 벌어져 있냐 갸름하냐 이런 차이인데 엑스레이 찍으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정교한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살아나갈 때 사회 속에 그 적대적 행동을 하는 사람과 우호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낯선 얼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 혐오증 이런 건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낯설면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친숙하고 나에게 우호적인 게 확인되면 그건 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우호적인데 내가 적대적으로 몰라서 하면 그 사람이 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정교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불수의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저절로 나타납니다. 물론 일부러 이렇게 지을 수는 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어색해. 그럼 안녕하세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럴 때 입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이 표정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왜 보냐? 심상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의 표정이라는 것은 꾸미기 어려워요.
진짜. 근데 보톡스를 하면 보톡스가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그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보거독이라고 그러던데 넣어서 마비시키고 그리고 이미 주름이 젖어 있는데 혹은 홀쭉한 데를 필러를 넣어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것척 하시네. 다 아시면서. 그러면 여기 자글자글하게 이미 주름이 잡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주름이 잡히는 표정을 자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보톡스로 마비시키고 필러로 채우면 그걸 싹 지우는 거예요. 감정 세탁이에요. 감정 세탁. 그리고 이 근육이 마비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표정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우들은 이걸 많이 한다던데 서양 배우들은 보톡스를 거의 안 해요. 연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 보톡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도 내외 분이 다 하셨던 그것도 만만치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표정이 없잖아요. 4대강 잘못된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얼굴이 약간 찌푸러져야 맞아요. 기분이 살짝 나쁘니까. 그렇지만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아까 본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도 거기 헌화 분향하러 나오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이 저는 그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왔는지를 얼굴에서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읽을 수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게 보톡스의 부작용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감정에 가식을 씌우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방해해요. 아니 주름살 있다는 게 뭐 어때서 그걸 그렇게 심하게 하나요? 살짝 하는 거 정도는. 왜냐하면 운전하는 분들 이렇게 해가 정면으로 오니까 찌푸리잖아요. 그럼 여기 세로로 줄이지거든요. 그럼 여기 줄이진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얼굴을 자주 찌푸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면이 좀 평온하지 않은 사람일 거다라는 인상을 주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건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막 정말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의 사진을 찍도록 주변에다 해보시고 내 얼굴이 편안하고 밝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막힘없이 나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에요. 남은 알 수 없어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표정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어두운 것 같아. 칙칙해. 내가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걸 바꿔야 돼요. 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본성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떤 세상의 요구나 또는 누군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나 그것은 자기다운 삶이 아니거든요. 가장 자기답게 살아나갈 때 자기답다는 것은 내가 하나의 개체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 보편의 본성의 바탕 위에서 내가 단독자로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런 배합 비율 또는 배합의 양상, 나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현하고 살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도 내키는 만큼 하세요. 내키는 만큼.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노래 못한다고 야단치지는 않잖아요. 노래도 악보를 보면 머릿속에서 딩딩딩딩딩딩 소리가 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딩딩딩딩 울릴 뿐만 아니라 이 소리통도 잘 타고 나서 금방 무슨 노래든 자기 스타일로 착 부르면 가수가 될 수 있죠. 근데 가수가 못 되고 머릿속에 딩딩 안 울린다고 야단치지는 않잖아요. 매를 때리거나. 아이들끼리 축구 시합을 하는데 골 못 넣는다고 아들을 매질하는 엄마가 있나요? 근데 왜 석차가 안 나오면 그렇게 괴롭혀요?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도 잘 하고 싶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또는 여러분들 자신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맞는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설계한 삶인가?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스스로 원하는 삶, 스스로 설계한 삶, 인생,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공부들을 그렇게 해나갔으면 해요. 어른들은 인문학 교실에 나오시고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이 아저씨가 나중에 그 논술 특강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요새 무료 논술 특강을 재능 기부로 다니는 중이에요. 서울에서 아주 먼데 의정부는 너무 가까워서 안 와요. 되게 먼 데를 가는데 계속 먼 데 다니다 보면 가까운 데도 언젠가는 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은 그 내용이 아직은 좀 충분치 않아서 그냥 저희 팬클럽 회원들만 볼 수 있게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조금 더 내용이 갖추어져서 제대로 자신감이 붙으면 30분짜리 10강 정도로 만들어서 예,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야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기 싫죠. 놀고 싶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면 그 공부가 덜 고통스럽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미가 있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제 강연은 마치고요. 잠깐 질의응답 시간 잠깐만 가지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뭐 제 책 들고 오셔서 사인해 주세요 이런 분 계시면 사인해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마이크를 쓰시죠. 남양주에서 그 강원도 가기 전에 그 깡촌에서 저기 1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지금 왔거든요. 남양주에서 오셨어요? 네네네. 네. 오늘 강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타적인 본성과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잘 비율을 배합해서 제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강의 마치시고 저랑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 예.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후딱 사진 찍고 이렇게 가시고요. 이제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를 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받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어르신. 예. 오늘 우리 잘 들립니다. 예. 유 장관님 그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 책도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예. 자, 오늘 참고로 책은 판매하지 책은 않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제가 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그 정도전 드라마 작가한데 그 독일의 이제 그 통일 과정 또 이제 그 중국의 통일 과정, 베트남의 통일 과정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또 우리 그 이조 말기에 대원군 뭐 수급하고 뭐 이제 민비 뭐 개혁파인가요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분열된 거 또 요즘 이제 그 일본은 막 군비 확장해가지고 호시탐탐 중국도 이제 그래서 그 남남 갈등을 이제 북한에서 제일 좋아할 거고 남북 갈등을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제일 좋아할 텐데 그걸 어떻게 좀 그 독일처럼 하면 또 북한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 좀 그게 잘 좀 그 짝에서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뭘로 해서 하나 드라마 대하 드라마 영의 눈물이나 뭐 그저 뭐 고려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영남주, 호남주, 중부권주 해서 이제 연방 민주공화국으로 가다가
그 개방돼서 북한까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뭐가 되면은 4개 주로 해서 하나 이제 통일 국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정도전 작가분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아는 작가분을 통해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본다면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대한민국을 연방제 국가로 미리 개편해 놓는 거가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일이 연방 국가였거든요. 이제 원래 서독이 9개 주, 나중에 동독에서 6개 주가 들어와서 15개 주로 통합이 됐는데요. 연방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 같은 제도로 씌우는데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은 것은요. 우리 청년들 잘 보십시오. 저 어르신이 전 세계를 무대로 보시잖아요. 시야가 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볼 때 그 시야가 시간적으로 조선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개화기, 그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펼쳐지고 또 통일과 관련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베트남, 독일까지 이렇게 전 지구 초원을 무대로 생각을 하셔요. 이제 지금 어르신 질문이. 저는 우리 지식인 사회에 제일 필요한 태도가 이런 태도, 이런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단국가 조선 500년, 조선왕조 500년 지나고 일제강점기 40년 거치고 분단된 채 북쪽은 철조망으로 잘려있고 동서남 3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지금 7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분단국가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인식의 지평이 이 작은 섬나라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속국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현명한 외교 전략이라고 말하는 조공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왕조가 3번 교체되는 동안 여기는 그냥 버텼잖아요.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하튼 그렇게 나름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를 해온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중기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기일원론, 이기이원론, 뭐 무슨 기대성 논쟁 이런 거 여러분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그 논쟁의 성격이 우주의 질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반도 국가지만 지식인들의 고민하는 문제가 인류 보편의 문제, 우주의 질서에 관한 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던 민족인데 요 근자에 들어서는 모든 지식층의 관심이 아주 작은 국내 문제로 전부 들어와 버리고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의외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렇게 되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놓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수백 년 전까지 살피면서 우리 문제를 생각하시는 저런 시각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명 깊은 질문이셨습니다. 예. 가운데, 예. 가운데로 좀. 여기 앞쪽이에요. 예. 먼저 여기 앞쪽에 드리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강의 정말 재밌고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정치 활동하실 때부터 좀 20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더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또 작가님의 사상을 많이 따르는 동료들이 많아요. 그런 동료들에게 먼저 이제 사상을 많이 공부하신 선구자로서 해주시고 싶은 충고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철학 전공하세요? 예. 철학이 학문의 왕이죠. 예. 철학, 이제 이 학문 공부의 깊이가 부족하면 철학이 학문의 왕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철학과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저처럼 좀 더 긴 세월을 이렇게 세상에 살아보고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더 많이 공부하다 보면 역시 과학의 왕은 수학이고 철학의 왕은 점점 이 인문학의 왕은 철학이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수학하고 철학은 굉장히 많이 통해요. 제일 높은 곳에서. 그 양날개 같은 그런 학문이고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철학의 임무이기 때문에 요새 뭐 돈이 안 된다, 뭐 밥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그 기운 잃지 말고 예, 우리가 왕의 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간이 계속 갈 수 없어서 제가 한 3분만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성평등을 위해서 여기 남자분 하시고 뒤쪽에 녹색 옷 입으신 지금 손 드신 분 하시고 2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기는 분한테 드릴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예, 하시죠. 예. 마이크 드신 분. 예. 아, 여기 앞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예전에 도지사 그 선거 유세 때문에 의정부역 앞에 오셨을 때 예. 그때 기억 아마 못 하시는데 제가 막 뛰어가서 마지막에 차 타기 직전에 제가 그때 이렇게 포옹해 주시고 아, 예, 그랬던 기억납니다. 아 진짜 안 돼요? 예. 의정부역 광장에 예.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왔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예, 저는 그거- 되는 줄 알았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 막 안아주시면서 그때 되게 힘드셨을 예. 텐데 그냥 힘냅시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 4글자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제가 이제 30대 막 들어왔는데 의원님 그 이제 교수님 이 그 국회의원 활동도 하시고 그런 거 하시면 많이 봤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투표율이 좀 가장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뭐 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자리에도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이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게 있을지 아니면 좀 예,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네. 어떤 게 있는지요? 이제 투표율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정치할 때 같으면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20대가 세상에 대처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언가 뭘 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된다. 이런 거요. 그러면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등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20대들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20대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20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투표하지 않는 2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확인되긴 하지만 그건 불확실한 것이고 그러면 20대들이 실제 투표하기 전까지는 20대 유권자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 뜻을 몰라주는 인간들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언젠가 왕창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20대들은 또 이 삶의 유동성이 높잖아요. 30대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보통 뭐 안 그런 게 1인 가구도 있지만 보통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활동 반경도 좀 좁아지고 자유도 제약당하고 삶의 안정성이 좀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생기고 등등 해서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지금 60대 이상 된 어른 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를 이만큼 만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 안 알아주잖아요. 잘 안 알아주니까 자기의 존재 확인을 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나 스스로라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투표를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가면 유권자 명부에 내 이름이 있고요. 우리 집으로 투표 통지서하고 선거 공보가 와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그 공보를 통해서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유권자 명부에 그러고 가서 이걸 찍고 결과를 보는 이 전체 과정이 사회적
자기 자신의 사회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연인에게서 확인받을 수도 있고요. 뭐 무슨 시험 공부하는 걸로 확인받을 수도 있고요. 무슨 동아리에서 확인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투표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20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청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자체가 저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왜 해줘요? 투표 안 하는데? 투표를 해야 뭘 해주죠. 예, 저는 거라고 보고, 정말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그런 문제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0대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 와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나의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깊어질수록 참여도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초록색 티셔츠 입으신 분, 예, 가운데 마이크 그쪽으로 좀 주시죠. 아니, 그 앞에. 아, 예, 예. 노란색이라서. 아, 예, 죄송합니다. 연두색. 아, 예. 네. 연두색 맞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도 얘기를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정치다방을 듣다가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참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멘탈이 참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을 얘기한다거나 할 때도 세월호를 대하시는 그분들의 자세를 이야기하실 때도 그런 분들의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의 갭이 어느 정도이신지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메말라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감하는 것도 머리로 이해만 하게 되지 감정으로는 잘 교감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질문이신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로 소통을 할 때는 메시지로 이제 교류도 하고요.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죠. 말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반면에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 감정적 교류를 하기도 해요. 그 두 개가 뒤섞이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교감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의 교류요. 논리는 얼마든지 되받아치고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은 공감이거든요. 느낌이요. 느낌. 어떤 공통된 느낌에 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소통의 최종 종착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제가 정치를 하던 시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긴 했지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엄청.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막 터뜨렸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보통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냥 국회의원 중에는 저런 놈도 필요하지 이렇게 갈 텐데,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뭐 대통령 왼팔이니 오른팔이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요란스럽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요새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 그 전에는 사무총장이었나요? 뭐 하여튼 당의 주요 당직자죠, 그죠? 그분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위였고, 지금은 또 모모한 재벌 그룹의 사위여요. 참 제주도 좋아.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되게 밉더라고요. 왜 밉냐 하면
말을 해도 저렇게 그러면서 과거의 저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울수록 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이게 대통령하고 가깝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지역구도를 깰 것인가, 어떻게 양강구도를 깰 것인가, 뭐 어떻게 정당 혁신을 할 것인가, 손 이런 데 관심이 가 있어서 주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호가 안 맞은 거예요. 저는 이제 다수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출 생각이 없었고, 그 유권자들은 또 저를 이해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닌 분들이고, 그분들은 주권자니까 그냥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서로 안 맞으면서 제가 정치에서 성공을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요즘 많이 해요. 혹시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거 안 보겠지만 혹시 보면,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충고 좀 해주세요. 꼭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말하지 말고 기분을 좀 헤아리라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나라고 부르는 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보고 형님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나라고 하는 사이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힘을 보태주면 되게 인기가 올라갈 텐데 왜 저렇게 맨날 야당 욕하고 이러는 데만 힘을 쓸까?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노선은 정반대지만 그런 소감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냉정할 때는 냉정한데 또 되게 저보다 센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는 또 들이박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장관을 할 때는 복지부의 직원들한테 1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제 밑이기 때문에. 저보다 약한 사람하고는 절대 안 싸워요. 제가 주로 싸운 대상은 아주 제일 센 정당인 이제 새누리당. 그다음에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당에서도 당의 주류, 뭐 당 지도부, 주로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은 저를 약자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제가 약자고 그분들이 강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판단도 꼭 옳은 건 아니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또 사실 좀 그렇기도 했고, 예, 그런 면이 있었죠. 이제 지금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지만 이미 늦었어, 그런 이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늘 그래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먼저 감정이 일어요. 논리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뭘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이거부터 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규칙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근데 지금 올라오는 계단에 우측 통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측 통행은 규칙이에요. 근데 좌측 통행했다고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좌측 통행할 수도 있지. 그런 거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것도 규칙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엄청 괴로울 거예요.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규칙들이나 많은 관계들 중에는 단순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우리 이렇게 하자는 약속. 그런 것들이 어겨졌을 때는 크게 화가 나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여동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칙과 관계의 어떤 모범, 관계에 대한 규칙들 또는 우리 행동에 대한 규칙들 중에 도덕과 관련된 것이 침해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중에는 단순한 약속인 규칙들이 있고 도덕적 규범인 규칙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의 감정이 동요할 때는 도덕적 규범이 되는 규칙이 침해당했을 때라고요. 정의에 관한 거요. 그 다음에 올바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인간다움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감정이 동할 때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요. 일단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 다음에 이유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야 이게 뭐지? 한참 5분 생각하고서 화가 나네, 이게 아니에요. 화가 나. 왜 화가 나지? 라고 생각해보면 화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그건 화낼 만한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해주면 이성이 작동해서 맞네? 화낼 일은 아니었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왜 화낼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정말 화낼 일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이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동원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형성하고 그 판단과 관련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이제 그 감정의 표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처리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그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 기준과 관계가 있는 어떤 상황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감정의 표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그것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예, 왜냐하면 내 판단이 항상 맞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늘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신중함,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습관으로 몸에 익힌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크게 문제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화낼 때는 화를 내야죠. 예.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나는 거라고요.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일 따름이지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슬퍼해야 돼.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울지?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예. 마이크를 앞쪽으로 좀 주시죠.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이거 끝나면 어디서 사인을 하죠? 예, 제가 마무리 이제 질문 하고 받으시고 나면 밖에? 사인은 여기서 여기서? 중앙에서 예, 할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가족의 추억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예. 참석했고요. 애들이 오늘 고생했네. 뭔 말인지도 모를 얘기를 듣고 지금. 필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영재교육 시키시나 보다. 저는 그냥 저 사진을 보고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에서 약간 찡그린 사진도 있으시고 활짝 웃는 사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사는 동안 늘 찡그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저렇게 활짝 웃으시던 장면 하나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삶의 4가지 영역 중에 연대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옆분하고 질문을 연대하기 위해서 옆분에게 원래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고 여쭤봤어요. 예. 훌륭한 태도입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놀이를 하시냐고 주로. 예, 놀이요? 예, 제가 하는 놀이는 살면서 생각해보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어렸을 때는 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자치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슬치기 뭐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들어갈 때부터는 하여튼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왕자표 운동화 막 국산이 나와가지고 축구화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새 신발을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공 차다가 쫙 찢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엄청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축구를 정말 많이 했고, 제 지금 중2 아들이 날마다 축구를 하는데 요새도 저 닮은 것 같아요.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즐기죠. 그리고 이제 첫 질문에 정치하는 동안 되게 웃었을 때 그때가요. 제가 국회의원 축구팀이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 축구팀하고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국회의원 축구팀 멤버들 중에 옛날 간첩죄,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혐의를 쓰고 국정원에 조사받으러 왔던 사람이 5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우리가 친선 경기를 했는데 비가 좀 내리고 이런 날이었는데 예, 제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때 제가 다이빙 헤딩 슛을 했을 때 거기에 골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레모니를 했을 때 이럴 때가 제일 예, 정치를 하는 동안 활짝 웃었던 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남들 하는 고스톱, 예, 포카 이런 것도 좀 했고요. 그 짬짬이. 예, 만화책을 보는 것도 전 놀이 중에 하나였고 바둑도 좀 예, 동네 바둑으로 두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최근에 와서 제 못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서 낚시가 지금 너무 가물어서 낚시가 금지된 데도 많고 저수지가 말라버린 데도 많고요. 이북에 지금 엄청나게 가뭄이 심한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요새 아시안게임 응원단 보낸다고 그러고 뭐 무슨 대화하자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미사일 실험하고 뭐 이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빨리 풀어서 식량을 좀 받아야지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못 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금년 봄에 중부지방에서는 비를 본 지가 지금 기억이 굉장히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혼자서 비님 오십시오. 비님이 오시길 이러면서 아침밥 먹을 때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비님이 오시길 이렇게 하면서 혼자 기우제를 지냅니다. 뭐 그런 거고 특별하게 그 축구는 한 2년 전부터 그때 이제 무릎 연골이 파손돼서 그 수술한 뒤로 컨디션이 좀 급전직하해가지고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제가 즐기는 놀이고요. 앞으로 뭐 다른 놀이가 더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포카는 진짜 재밌더라고. 다 그런 놀이가 필요해요. 여자분들은 보면 막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맛있는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노시던데 남자들은 그렇게 못 놀고 몸으로 부대끼거나 또는 이렇게 승패가 갈라지는 어떤 게임을 뭘 걸고 하거나 이제 그런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회적 차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50대가 거의 이제 마감 이제 반을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노년기에 맞는 놀이를 또 찾아야 되는 과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데 재미를 좀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걷는 것도 놀이일 수 있어요. 예, 제가 군대 주특기가 일빵빵 소총수기 때문에 걷는 거는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이라는 명제에 대하여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 삶은 고독하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 여기 우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유시민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